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4월 2일 열렸던 서울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가 32% 득표로 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놀란 이주민 노동자 평등연대가 진단과 대응을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고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지요. 상식이라는 방파제를 극우가 쉼없이 두들기고 있는 현상을 투표라는 수치로 분석해 봅니다. 25년 4월 두 번째 일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흔치 않은 일요일 그 알실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모든 게 이레귤러라서 네, 알림을 켜놓으면 아실 수 있었겠지만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595회 일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사실 다음 주에 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저 스스로와 엄청나게 논박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패배하셨군요. 부지런한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패했습니다. 이번 주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단핵봉에 패배하셨군요. 자, 이게 그 경북의 주민들이 어디 불 켜진 데 없나 하고 계속 쳐다보시듯이 네. 이 일종의 노이로제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꺼진 극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예. 네. 몽이 아니라 지금 주의 때문이군요. 극우의 잔불을 바라보면서 예. 미래의 발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신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요. 네, 한동안 자주 뵙지 싶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또 할 줄이야. 네. 네. 구로구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로구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도 서울 선거 이야기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큰 주제는 기독교 기반 정당은 투표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네. 버프 분석, 네. 버프 퍼센테이지 분석. 극우 주간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구로구에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그 본인이 이주노동자 네. 이시거나 뭐 국적을 방금 취득했거나 뭐 저 외국인 등록증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슬슬 그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최대한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정덕에게만 드릴 만큼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신순 소장에게 신순 소장이 아는 모든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로구의 지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실 테니까 그대로 두시고 지도만 펴놓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분석을 최대한 해봐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김치,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른액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 떼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표도 안 나는 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깨끗한 생각 후기를 소개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땡수님. 고맙습니다. 제품별로 나눠서 굉장히 상세한 후기를 써주셨어요. 네. 첫 번째, 클리바스. 락스 없는데 거품은 나는데 물때 제거도 됨.
락스가 없는데 거품 나고 물때 제거돼서 신기하다라는 거죠. 진짜 눈물 날 때가 물때 제거됐을 때죠. 아, 그럼요. 생각보다 안 되죠. 무슨 세제랍시고 가져와서 뿌렸는데 네. 그냥 솔 모양으로 없어져 있잖아요. 물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리바스는 한번 스프레이 사두면 본품통만 바꿔서 무한 충전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최애 제품이라고 하십니다. 환경에도 덜 유해합니다. 두 번째, 스펀지. 이거 중요하죠, 생각보다. 네. 엄마가 물기 잘 잡는다고 좋아하세요. 그전엔 다이소에 같은 기능의 스펀지를 썼었어요. 저는 두 제품 다 좋아하는데 다이소 스펀지보다 깨끗한 생각 스펀지가 더 부드러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이소에게 빚지면서 살아가지만 네. 다이소에서 쓰던 물건을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더 나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그러셔도 됩니다. 살림꾼이 됐다는 기분이 들죠. 매우 그렇습니다. 이젠 클리바스 쟁일 때 같이 사두고 스펀지를 쓰고 주변에 나눠주다가 떨어질 때만 다이소에 가서 사요. 택배비 때문에 단품으로 살 수는 없어서. 좋습니다. 현명한 소비자십니다. 네. 세 번째, 클리지움. 그냥 얼룩에 뿌려두기도 하는데 속옷 손빨래 할 때 오염 부분에 도포하고 나중에 물 받으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세탁돼서 좋아요. 저도 클리지움을 이런 용도로 제일 자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클리친. 냄비랑 후라이팬 뽀독뽀독하게 씻기고 폼 스프레이로 나온다는 게 좋아서 가끔 그냥 설거지할 때도 정말 살림을 즐기시는 분이네요. 고수입니다. 네, 퐁퐁이 대신에 스프레이를 써서 불리고 그릇 닦는데 괜찮은 걸까요? 클리친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클리친은 주방 세제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글쎄 올시다. 적어도 퐁퐁이 안 묻어날 때까지 잘 닦는 것도 안전하겠지만 네. 제대로 그러지 못하신다면 클리친이 조금 더 안전하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텀블러도 씻고 생주도 빨고 오만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맨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서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이랑 과탄산소다, 락스, 주방 세제로 청소하는 법만 나와서 유사 화학자가 된 느낌이라 너무 머리 아팠는데 그렇죠. 이 비율 외워야 되고 또 용도마다 좀 달라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은 제품 하나로 해결해서 너무 편해요. 네. 언제나 해주시는 청소 조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소에 진심이신 분들은 깨끗한 생각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청소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게시판을 통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꼭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네. 평가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몇 분이나 참여하시겠느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뒷전으로 네. 밀려났다. 화가 납니다. 니들이 홍보를 좀 하든가. 실제로 낮았죠. 네. 낮았고. 그러니까 네. 언론이 좀 나와달라고 난리를 쳤으면 이거보다 높았을 거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을 건데 사실 자기들이 권력을 제대로 이용을 안 해놓고 국민들이 권력 이용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책임방기지. 여튼 낮은 투표율 속에서 낮은 관심 속에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됐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면 구로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죠. 네. 출근해야죠. 56.03%를 득표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서상범 후보가 7.36%, 진보당의 최재희 후보가 4.56%로 괜찮게 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가 32.03%를 득표했습니다. 자, 저만 설명하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설명하지 않는 분석. 자유통일당의 구로구청장 이강산 후보는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통합 후보다. 그렇습니다. 네, 양당이 합해서 받은 표 이쯤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단일화죠. 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단일화가 됐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두 개의 숫자로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예산하고 선거인데 기독교 애호가는 그중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설명. 네. 이게 최근에 그 문영배 선생님 블로그를 너무 많이 봐서 좀 옮으셨어요. 네, 말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문영배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개괄, 발췌, 소감. 너무. 너도 봤구나. 네, 그럼요. 굉장한 포맷의 독보감이. 중독성 있어요. 수백 개가 쌓여있는.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크게 보면은 그 기독교 애호가 선생님들의 전략은 딱 하나로 수렴을 합니다.
너 잘하면 앞으로 찍어줄게 보다는 자꾸 이러면 너 못 살게 굴 거야. 안 찍어줘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타이죠. 엔타이 일종의 반정치의 정치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입법을 하지 마. 그러면 건드리진 않겠어. 하면 우리가 괴롭힐 거야. 아, 그러니까 갑질 소비자가 아니라 자릿세를 받는 건달이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은 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입법을 해줘. 네. 제발 이것 좀 해.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이쪽은 반대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는 조직된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실에 50명이 하루에 10분씩 전화를 해요. 500분입니다. 이거는 비서관 한 명 하루 일 못하게 만드는 거 금방이에요. 이게 그 국회의원 보좌관실 가보면 국회의원실 가보면 보좌관이 기본적으로 9분인데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지역구에 아예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 이제 비율이 좀 있을 수 네. 있고 보통 이제 의정일이 바빠서 9명이 다 같은 사무실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두 명은 전화통을 붙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보면 이런 민원인이 상대하고 있죠. 근데 그 비서관 한 명 하루 일 못하게 만드는 거 금방이에요, 되게. 또 하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보타지 암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여기 지역에 발도 못 붙일걸? 물리적 협박.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 레토릭이죠. 그 지역의 큰 교회 주변의 상가 네. 이런 곳을 이제 유명인들,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면은 직접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싫으면 싫다고 뭐라고 하고 막 붙잡고 욕하고 해요. 그 지역의 교회의 힘을 믿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이. 되게 쉽게 말해서 새과시죠. 그렇습니다. 알아서 처신 잘하시라. 네. 라는 유무원의 압력이고. 네. 이거는 뭐 지역사회에서 되게 작은 스케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스케일로는 전국 단위 집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세이브 코리아. 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광화문파, 여의도파 어쩌고가 지금 이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국구를 상대하는 작은 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가게. 그러니까 그 작은 가게가 동네에만 장사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네. 전국구로 이름이 나는 뭐 저 빵집이나 찜이나 볶음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게 전광훈이죠. 그래서 전국 3개 단위로 장위동에 일부러 모여들죠. 사랑제일교회 가려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봤더니 잘 되니까 계속 장위동에서 안 하고 광화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분점을 내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실존합니다. 10분씩 500명이 전화하기, 네. 50명이 전화하기. 5분씩 100명 해도 되고 관계자들이 실제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더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이건 차별금지법 발의한 의원신들 인터뷰 보면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두 번째 영역인데 그렇다,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검증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실험해 볼 수 없는 주제라서 그래요. 모든 현실 레벨의 일들이 그렇지만 선거 영역이 조금 더 그런 편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 게 캠프에서 이번에는 기독교를 배척해 봅시다 라고 주장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이유는 당연하죠.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를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선거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왔어야 되고 실험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죠. 저는 그런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랑 안 놀아도 되는 지역구. 창원과 울산. 거기는 노조원들이 다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노조랑 얘기가 되놓으면 굳이 교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지역구가 극소수 있답니다. 말고는 네. 실험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검증되지 않은 통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한 선거운동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저희는 몰라요. 그냥 통설만 있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저 진선미 의원처럼 그냥 계속 일요일마다 명성교회 가야죠. 네, 그게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 네.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냐? 모릅니다. 이걸 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 네. 뭐 당장 100만 원 예산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지, 공고물의 디자인을 더 예쁘게 바꿀지, 저작권이 조금 더 비싼 노래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합니다. 사실 제 본업이 데이터 분석가고 뭐 지금은 약간 애매하지만 아무튼 아직은 그런데 네. 그런 일로 누군가가 돈을 줍니다. 간혹. 네. 이런 영역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터 분석가는요. 네. 분석가가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업역 중에 하나가 광고거든요. 그렇죠. 광고 최적화인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네. 선거운동도 광고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랑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구분하고 뭐가 더 가능성 높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팩터들은 어느 정도 정립된 게 있습니다. 근데 특정 선거운동 혹은 정치인의 액션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검증된 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약간 정치 블랙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미다스의 손을 가진 어떤 선거 컨설팅 업자가 나와가지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뭘 한번 하면은 이제 그렇죠. 다 쓸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시장에 가는 장면이 쫙 나오고 그러면 갑자기 그래프가 쫘라라락 올라가는 그래픽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 명태균적 분석이라는 네. 거죠. 그냥 촉에 의한 것. 네, 사회학적 연구 결과는 없는. 근데 그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된 게 있으니까.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코미디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웨스트윙 1화에도 아마 그런 게 나올걸요? 웨스트윙? 네. 이 연설문에서 그 단어 하나를 빼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아, 네.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인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쌓여있는 뭐랄까 경험적 증거들은 몇 개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는 각각의 시도랑 경험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 자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숫자를 보면서 어떤 영향을 어디서 어떻게 주었는지 이번에 어쨌든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10%, 15%, 20% 투표율이 나왔다고 쳐요. 그게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들은 1000명 가지고 전국 여론조사하면서 무슨 개소리야 그게. 여기 지금 9만 명이 투표했다고 그러고 한 곳에만 참고 안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극우 기독교 애호가 선생님들이 뭘 하고 계시냐? 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애호가군요. 네, 저는 애호가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체너티 러버. 네. 이거는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영향을 얼마나 주냐? 이거는 모릅니다. 이게 실존하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실험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현실에서는 이제 여러 제약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이제 준실험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퀘자이 익스페리멘탈이라고. 이제 실험실에서 가운 입고 벌어지는 실험은 아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 상황이나 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혹은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이런 방법인데 사후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분석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뭐 실제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책 설계, 공공 영역의 이제 뭐 정책 평가 이런 것들에서는 준실험 설계를 통한 검증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역 화폐가 도입된 곳하고 아닌 곳들이 이제 네.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효과를 비교한다든지. 데이터 연구하는 공부 노동자들한테 실험을 돈 주고 맡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간에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이거를 이제 보정하고 뭐 입지 특성 이런 것들 한계를 감안하고 보정과 제약을 통해서 이제 근거를 찾는 작업의 일부인데. 아, 그래서 준실험이군요. 완벽히 네. 통제된 환경이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지역 화폐가 도입된 A 도시와 B 도시를 비교해서 네. A 도시가 효과가 더 컸다고 알고 보니까 B 도시가 다들 약쟁이고 이러면 좀 얘가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겠죠. 네,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낮에 뭘 사러 갈 시간이 없고 약을 사시느라 뭐 그건 준실험 설계로서도 실패한 것 같은데. 네. 그러네.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그 자유통일당 득표가 활발했던 지역, 많이 나왔던 지역, 그리고 그렇지 않았지만 뭐 유사한 인구 동작적 특성을 가졌던 지역들을 투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사랑제일교회, 네.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구나,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네, 연세중앙교회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득표를 비교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었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금토요일의 헬마우스 코너에 이어서 오늘도 시작은 극우 자유통일당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시작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선관위에 가면은 저 선관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관위는 정말 데이터의 보고죠.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숫자가 너무 많아. 네. 너무 신난다. 네. 선관위 힘내십시오. 선관위에 가면은 정당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2023년 지금 그 마지막으로 공개되어 있는 건 2023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나온.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은 없는데 업데이트가 막 그렇습니다. 빠르진 않네요. 1년치를 다음 해 네, 총합해서 내는 네, 거니까. 총합해서 내는 거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제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가 26만 6천입니다. 26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0.5%입니다. 그러네요. 지역구 하나 정도죠. 네. 저 중에 이제 당비 납부 당원 비율이 39.8%입니다. 40%에 이른다. 높아요.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당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정당 중에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이 네. 270만, 280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40% 말도 안 되죠. 사실 그 활동 개황을 보면은 이게 가장 높은 건 아니고 가장 높은 거는 진보당하고 정의당인데. 아, 네, 그건 네. 네. 그 당원 수가 민주당이 500만이거든요. 국민의힘이 445만입니다.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20%가 당비 납부 비율이 그래요. 네. 근데 자유통일당은 39%입니다. 39.8%, 40%에 가깝죠. 약 10만 명 정도가 당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저 중에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현금도 내니까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증감률로 따지면은 10만 명 이상 정당 중에 증감률이 증가가 가장 빨라요. 2022에서 2023년 거치면서 33.6% 증가했습니다. 당원 수가요? 네. 이러면 정당으로서도 괄목할 만하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나다라고 전광훈은 느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망 스타트업이죠. 네. 아니 그냥 모바일이라도 26만 구독자에 그 후원을 하는 사람이 40%면 어이씨. 일단 재벌이지. 갑자기 느낌이. 진보당보다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지금. 네. 어제 나온 헬마는 거지죠. 네. 그렇게 비교하면. 진보당보다 2배 이상인 것 같은데. 네. 진보당이 당원이 2023년 기준으로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네. 진보당은 소수정예죠. 정의당이 5만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의외로 민생당이 40만에 가까운데. 네, 이것은 이제 호남의 지역에 무더기 등록된 당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악이 섞인 진실로 보이는 소문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생당이 아직도 있는 중요한 이유, 이 쪽수가 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민생당의 당비 납부 비율은 1.6%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의미죠. 이 26만 명을 시도별로 나눠서 쪼개보면은 5.1만 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자유통일당이 받은 표가 13.2만 표거든요. 똑같이 서울 기준으로 더민주당원이 90만, 국힘이 70만인데 지난번 총선에서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쳐서 260만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200만 정도 받았으니까 대충 당원의 3배 정도입니다. 대충. 그러네요. 너무 거친 계산이지만 실체가 없는 숫자는 아닌 셈입니다. 아까 이제 5만에 13만이 13만이 받았으니까. 네. 정치에서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면 저는 이 배열이 기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원의 2.9배에서 3배? 정도가 투표를 3배를 받는다. 네. 그만큼 그 정도가 투표를 받는다. 네. 투표율 70% 기준으로 저 정도. 대선이 아무리 높아도 80%를 못 가거든요. 78점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건 서울 기준인데 다른 지역은 좀 다를 것 같고 아무튼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만 표가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서울에 12만 표요? 네. 서울에 자유통일당이 받은 12만 표. 이 2024년 기준으로 자유통일당 서울 전체 당일 투표의 투표 구단위 중위값이 3%입니다. 3%요? 와. 이게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되니까 약간 높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패턴은 지난 선거까지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우측으로 갈수록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온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역전당하면 주로 빨간색이 이기는 거다. 네. 이제 그래서 서울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2.3% 득표율입니다. 봉쇄조항 밑이죠. 그죠. 봉쇄조항을 아슬아슬하게 하회했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네, 2.68%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전국 단위로 가면은 네. 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서울에 이제 투표구가 2,200개 조금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유통일당의 득표율이 10%를 넘긴 투표가 딱 3개 있습니다. 아, VVIP들이네요. 네. 아주 상징적인 세 곳인데 1위는 네, 장위 이동 1투표소입니다. 성북구 장위 제2동 제1투. 네. 이곳이 하이브가 있는 곳, 해철이가 있는 곳이죠. 네. 사랑제일교회가 본진. 있는 곳이죠. 와, 그렇구나. 네. 이제 뭔지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네. 아, 신나. 네. 우리 조카가 민속놀이를 공부하고 있어요. 최대한 덜 쓰려고 그러는데 네. 옛날에 비해 진짜 안 쓰는 편인데 가끔 본능적으로 티 나오네. 아, 이제 알 수 있어요. 너무 신나. 네. 저그들의 본진이 여기 있어요. 그럼요, 본진이 있다. 네. 자, 2위는 수공동 1투표소입니다. 이거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네, 연세중앙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네. 우와, 그렇구나. 센 곳이었네요, 연세중앙. 앞마당 멀티인 거예요, 여기가. 네. 이 다음이 조금 다른 지역인데 강서구 가양 3동 4투표소입니다. 10%입니다. 10.3%를 받았어요. 여기가 오래된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초대형 교회의 자취는 안 보이고. 자취는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냥 지도만 보면 슥 보이는 거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는 그럼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 동네는. 가양 3동 4투표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상위 20개 이 정도는 대형 교회가 있거나 아주 오래된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거나 65세 이상 비율이 그래서 65세 이상 비율이 매우 높거나 세대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한두 군데는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가 있는 터 같은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에. 순위 안에 있어요. 자유통일당 투표 많이 한 어르신들이 있는 곳. 아니지. 애호가들이 있는 곳. 이전에 이제 제가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으면 민주당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집값과 관련해서. 네,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오래된 임대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임대 아파트 아니고요? 네. 임대 아파트에 여러 타입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서 영구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진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오래된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 같네요.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죠. 그러네요. 일기 신도시. 네, 일기 신도시는 한참 때려 짓고 있던 때입니다. 네, 한창 그때입니다. 이때 이제 첫 그 입주자를 기준을 생활보호 대상자, 보훈 대상자, 소득이 낮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을 했고 많은 경우에 2개 이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보훈 대상자 이런 식의. 네, 높은 확률로 독거노인 혹은 장애인, 조선부양가정 이 특성들을 2-3개 이상 공유하는. 근데 이런 경향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어떤 임대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시기와 공급 주체에 따라 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기부 체납 아니면 뭐 신혼부 대상의 임대 아파트, 뭐 장기 전세, 청년 주택, 뭐 분양 전제형 이런 것들이 다 임대 아파트로 묶이지만 정책 대상이 달라요. 누굴 집어넣을 것인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네.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노태우 시절에 이 터를 잡게 됐던 대상자분들은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와 포지션을 공유하고 있고 이분들 중 다수가 자유통일당을 찍으셨다 정도를 완전히 연결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근처에 배치해 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저 동네들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규모로 따지면은 당장 자유통일당 1위 한 지역에서도 민주당 득표율이 25%였어요. 물론 다른 지역보단 낮지만. 그러니까 뭐 10% 한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 이거는 저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연령 변수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네. 제가 그동안 연령 변수 이야기를 안 했던 거는 이게 투표 형태와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근 10년간 선거에서 이제 득표수나 승패에 영향을 집값보다 강하게 주지 않아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숫자를 보면 가장 확실한 건 집값. 네. 그 다음이 연령. 네. 연령은 좀 더 흐릿하다. 네. 꽤 많이 흐릿하다. 그건 되게 우리의 분노를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런 저 꼰대 어르신을 최근에 가끔 봅니다. 광화문에서. 네. 탄핵 찬성 집회에서.
20대 남성이 나오다니 장하다. 아, 뭘 장해? 그냥 난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도 똑같이 말했죠. 청년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 청년들에게 감사하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집값이다. 제발. 아니 대통령 아니지 이제. 전 대통령. 이제 곧 전 대통령이 아니게 될. 네. 보통 노년층 비율하고 보수 정당 득표율 과연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통설에 가까운데 네. 이게 선거마다 영향이 강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작년 선거에서는 저는 깨진 것 같아 보여요. 네. 작년에 총선에서 투표구 단위 국민의힘 득표율하고 65세 이상 그 거주 비율하고의 상관관계는 아주 약합니다. 거의 없는 쪽에 가까워요. 노년층이 많다고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서울에서 2024년의 선거에서는. 대신에 65세 이상 비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정당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아! 재밌네요, 그거. 65세 이상과 진짜 친한 건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네, 기독교 애호가 선생님들이다. 기독교 애호다? 요약하자면은 네, 노년층 그리고 대형교회 인근 지역에서 기독교 애호가 득표가 유의미하게 더 나온다고 봐야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전체로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959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제 여론조사에서의 경향성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네. 결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노년층이 보수 정당을 찍는 경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극우 정당이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영향을 더 잘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정도? 이제 네. 그 심소수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안점을 가지고 들으면 좋은 게 네. 어떤 경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숫자의 나열이 있고 네. 어떤 경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도의 평가밖에 안 나오는 숫자의 나열이 있다. 그중에 연령대와 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조금 더 분명해 보인다. 네. 요런 얘기.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자, 갓석박지를 빨리 시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 회사 김치들 중에 최근에 제일 폼 좋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또 컨디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요새 좋군요. 네. 라면을 먹을 때도 삼겹살을 구울 때도 김치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호불호가 없는 전국민 입맛 대응 김치, 서울김치, 경기도김치, 스탠다드 김치, 콕 집어 콕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도 다양한데요. 포기, 총각, 백김치, 갓김치, 동치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박지와 깍두기까지 종류별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임 배추를 포함한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이고요. 식약처의 해썹 인증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통식품업체 인증도 받았습니다. 김치가 필요하시다면 엑세스몰에서 콕 집어 콕김치를 찾아주세요. 조물주가 지금 원고를 써서 주는데 삼겹살을 구울 때 김치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옆에 이모티콘이 있는데 네. 작아서 안 보였는데 키워보니까 해마 거든요. 시홀스인데요. 네. 이게 무슨 류의 설득력이지? 나는 지금 설득됐는데 개몽돼 버렸는데. 이건 제 생각엔 조물주께서 하신 게 아니라요. 네. 그 텔레그램에서 코드 얽어진 거야? 네, 텔레그램에서 복붙하는 과정에서 얽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게 네. 김치 광고를 하다가 해마 이모티콘을 보니까 네. 해마가 젓갈로 보여요. 하지만 귀여웠으니까 됐다. 맞아요. 비었으니까 됐다. 해마 젓갈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해썹 인증을 못 받았을 테니까요. 액세스몰에는 콕 집어 콕 김치가 있습니다. 훌륭한 경기도 김치 맛이에요.
경기도 김치 얘기를 했고 서울로 돌아와서 구로구 재보궐선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로구 재보궐 이야기입니다. 이번 재보궐은 일단 네. 일단 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과 이전에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뭡니까? 이게 제가 굳이 원고에서 이제 부정선거하고 괄호치고 선거 부정이라고 썼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는 결과적으로는 늘 선거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네. 그 데이터 연구소 첫 시간부터 이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네. 선거 부정. 그 부정선거론자, 그러니까 선거 부정론자들의 근거 없는 사전투표 불신으로 네. 투표 패턴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그 PD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보궐에서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부정론자들은 부정선거 괄호 열고 선거 부정 괄호 닫고론자입니다. 네, 사전투표를 보이콧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집단적으로. 네, 당일 투표자랑 사전투표자 집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투표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이전까지는 경향성으로 볼 문제였다면 이제는 별도로 취급해야 됩니다. 너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더 빨리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극우의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보이콧한다가 됐어요. 자, 이게 재미있어요. 지난 지선에서의 그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을 보여주신 거죠, 왼쪽 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참여자 수를 비교를 해놨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만 해도 차이가 있어요. 네, 당일 투표가. 민주당은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아주 조금밖에 적지 않고 국민의힘은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이것도 차이가 큰데 자유통일당 2번으로 넘어가면 거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사전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네, 7배 정도예요. 이게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때 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조국혁신당을 찍었거나 정의당을 찍었거나 진보당을 찍은 네. 분들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머릿수의 차이가 아주 적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민주당은 당일에 32,700, 사전에 25,500 투표했습니다. 이게 24년 기준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사전이 좀 더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틀 동안 하지만 투표소가 동에 하나밖에 안 열립니다. 아, 그죠. 네. 접근성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일하는 날 가야 되고 혹은 뭐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네, 특히나 경우는. 정기선거 같은 경우는 평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주말이 껴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당일에 이제 이거 다 비례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일에 48,000, 사전에 25,000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네. 이 정도도 이해를 할 만합니다.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투표수가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그거로다가 자유통일당을 보면 이게 사전투표가 자리 잡으면서 사전 1대 본투표 이 정도 비율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투표율로 따지면은. 조국혁신당은 23,800, 22,600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건 좀 더- 다시 말해 사전 투표에 일부러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소리입니다. 네, 좀 더 빨리 많이 나왔다. 여전히 당일에 더 많이 나왔지만 사전에 꽤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당일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도 자유통일당이 전체 6,000표 나왔는데 구로구에서 그중에 4,860명이 당일날 1,115명이 사전투표가 나왔어요. 4대 1이네요. 네, 이미 4배 차이 납니다. 4대 1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번에 7배 차이 났어요. 자유통일당 후보에 투표한 28,700명 중에 사전투표 날 나온 사람이 3,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또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결합한 자유통일당이잖아요. 결합한 자유통일당인데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믿음은 분명한 거죠.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다. 네.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는 우물에 독을 푼 건 확실한 겁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최대한 선회해 주자면은 아마 타협점이겠죠. 사전투표는 조작되었지만 당일은 괜찮아. 투표는 해야 되고. 투표 안 하면 그냥 질 텐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전투표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스펙트럼이 있고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제 선거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네. 아니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용인이 가능하냐고.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저 그 베지테리안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은 베지테리안이 한 종류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죠. 선거 부정론자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네. 비건 이러면 이제 모든 네, 이제. 모든 선거를 부정함.
베지테리언이면 사전 선거만 부정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네. 특정 지역에 조심스럽게 이 제품은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네. 특정 지역의 사전 선거만 조작되었다. 아니다. 전체 다 조작된 거다. 아니다. 선거는 소용이 없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선거는 나가긴 나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래도 사전투표 못해라고 생각한다. 네. 모르겠어요. 이거 신앙간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네. 아, 신학까지 믿을 겁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일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건가요? 네. 내가 비슷한 나는 문법일 것 여기에 같은데. 대한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당일날 하겠어. 내 주변 사람들 다 당일하니까.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다 떠나서 얘기하면은 이분들 데리고 선거운동 어떻게 하지? 그죠. 사실 비슷한 일을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한번 했던 겁니다. 안심하시고 사전투표를 하라는 광고를 굳이 했잖아요. 공보에서. 그랬었죠. 그건 우리 지지자들은 주로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공보를 따로 냈었는데. 네. 일단 두 단계잖아요. 그 선거장에 끌어오기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를 찍어주세요 이전에. 그렇죠. 선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생각하면 정신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이분들의 해악이 너무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진짜. 누군가는 아마 이 자료를 이제 들고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투표가 너무 높으니까 부정선거다. 사전투표가 없애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들고 나올 거예요. 유튜버들 이미 극우 유튜버들 이미 이 작업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전투표랑 본투표에 들어가는 집단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부정선거를 외치는 나 자신이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선거를 외칠 때 쾌감이 느껴지고 내가 완성되는 듯하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정선거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전투표부터 재검토까지 3박 4일 동안 저는 네, 그 개표장에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렵해서 걸리면 밤비 시청시키는 것처럼요. 그거 모르세요? 그게 뭐야? 뭔지 대충 이해했는데. 아, 실제로 있는 형벌이에요. 아, 진짜? 네. 어디서 노르웨이에서? 네, 그쪽이었을 거예요. 수렵 금지 구역에서. 미국이에요, 미국. 네, 노르웨이도 아니네. 사슴 밀렵군에 밤비 시청하고 반성하라. 미주리입니다.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럼요. 저 이거는 근데 진짜 예산 좀 더 쓰더라도 많이 쓰더라도 공공근로 형태로라도 좀 참관인단 늘려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 밤비 보면서 내가 잡은 건 고란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제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윤석열과 그의 친구 극우 유튜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상을 지금 우리가 숫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발 100명 중에 10명만 쓸데없는 소리 멈춰도 되게 저는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입니다. 아무튼 그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 효과가 명백합니다. 그럼요. 네,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투표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네. 데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비슷하게 뭐 우편 투표 이런 걸 좀 더 장려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선거권 캠페인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판을 엎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에.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 반영을 위한 수단이죠. 사전투표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앴을 때 투표율 감소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그냥 나는 부정선거가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정선거론자가 선거 부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가라 여론조사를 써서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네.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부정선거론자가 된다고요. 공정한 게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면. 그걸 헌법재판관들은 꼬우면 투표에서 이기든가 라고 뭐라고 해놓은 거고 판결문 요지에서. 그렇죠. 네. 부정선거론자는 선거 부정론자가 되고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방송을 막으라고 할 수 있지? 네. 어떻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럴 거면 계엄도 안 했겠지. 이런저런 환경을 감안하고 네, 전체 추이랑 지역별 투표 패턴을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분석가의 그 정제된 언어라기보다는 어림잡아하는 계산에 가까운데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그리는 작업부터 조금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금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개표 결과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베이스라인을 조금 그어보면은 일단 출발은 당원은 소속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네. 라는 대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경우는 더 그럴 거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원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네, 정치 고관여층. 네. 네, 진짜 극단적으로 단순 산수를 할 때 이제 959 유권자가 전체 서울 유권자의 4.2%인데 여기가 그 자유통일당의 중심지 중 하나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이 959에서 받은 표 숫자가 6천 정도인데 13만 표 중에 4.7% 정도니까 유권자 대비해서는 약간 더 받은 편이죠. 네, 그렇네요. 하지만 뭐 여기가 2배 인구 대비 그 정도로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 새가 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유권자 수 비율 대비해서 자유통일당 득표 비율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많이 받은 동네는 강남구고 2위는 서초구입니다. 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거든요. 부자라서 극우가 되는 건 아닌데 왜 어떤 부자는 극우가 될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보수를 지지할까는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이제 네. 정치학에서는 왜 어떤 부자는 극우를 지지할까?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극우 스타트업의 순조로운 사회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득표율로 따지면은 1위가 강남구입니다. 헐 대박. 근데 여기는 2.7%까지 갔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이들은 태영호를 찍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긴 네. 배반 투표의 1인자. 네. 3위가 959입니다. 3위가 959고 아무튼 959에서 이제 2024년에 6,000표가 나왔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네. 아까 이제 서울 당원수 5.1만 중에 4.2%면은 2,100명이거든요. 아까 이제 3배보다 약간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득표가 당원의 3배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뭐 일단 받은 표 숫자가 6,000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약간 당원 좀 더 많을 테니까 뭐 적당히 납득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자체장을 뽑을 때 6,000표쯤 나올 것이다. 네. 이 6,000표를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이제 교차 투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칠게 가정을 해보면은 거듭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그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번에 28,700 정도를 받았습니다. 28,946표로 최종 집계 됐네요. 네. 아까 6,000표, 그게 이제 거소랑 그거 빠져가지고. 네. 아까 6,000표를 자유통일당 후보의 베이스라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존 국힘 지지자에서 23,000 정도를 가져온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사고 실험입니다. 네. 국힘이 받은 9.3만에서 2024년에 6,000 빼면은 8.7, 8.6만 그 정도 되는데 투표율이 이제 지난번 총선보다 엄청 낮았고 한 40% 정도, 37% 정도니까 이거 고려하면은 이제 3.4만에서 2.3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으니까 그만큼 자연 감소시켜 놓으면 그게 40%인데 40%를 줄여 놓으면 이제 3.4만 중에 2.3만이 23,000. 23,000이 투표를 했으니까 그냥 아주 거칠게 60% 정도를 가져왔다. 국민의힘에서요. 네. 자유통일당이 어찌됐든 받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표 6,000표에다가 대충 23,000표 정도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꾸어왔다. 네. 이게 투표를 해줄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후보가 959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어쨌든 단일화가 되면은 기존의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자유통일당 후보에게 투표할 만한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되겠다. 네.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신앙이라고 덕질이님이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네. 자유니까. 네. 괜히 태영호가 여길 간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가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번 총선 때 이제 959 평균 투표율 70%였거든요. 이번에 재보궐 때 25.9%니까 25.9%. 네. 거칠게 40% 수준이고 민주당 후보 득표수가 이제 11만 9천에서 5만이 됐고 국힘이 받은 게 9만 2,800에서 자유통일당 2만 8,700이 됐어요. 지난 총선과 이번 재보궐을 비교했을 때요. 네. 민주당이 11만 9천에서 5만, 보수가 9만 2,800에서 2만 8,007만. 민주당 후보는 지난 득표의 42%를 커버했습니다. 물론 그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간 게 있지만 국힘 자유통일당 연합 후보 아무튼 네. 이 후보는 31%를 커버했습니다. 보수 9구 후보 지지자들보다 민주진보계 지지자들이 투표에 더 많이 나온 게 맞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 득표율이 높았던 동네들은 투표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패턴을 보인,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민의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동네들, 그들 중에서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게 유지된 곳들을 보면은 덜 빠진 곳들. 네. 네. 1번이 그 계속 나오는 수궁동. 연세중앙교회의 동네. 네. 그리고 그 근처 권역 정도입니다. 지난번 국힘 득표수 대비 이번 자유통일당 득표수가 50%를 넘는 동네들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와해가 덜 된 거죠. 와해가 덜 됐거나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꼬았거나. 살펴보면은 일단 수궁동 1, 2, 3 투표구, 그리고 교회랑 연접해서 붙어있는 5, 6, 1동 3투표구가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국힘 득표수 대비 이번 자유통일당 득표수가요? 네, 맞습니다. 50%를 넘겼다. 이게 뭐예요? 민주당을 이겼어요. 수궁동에서 전체 자유통일당이. 경계상으로 바로 붙어있지만 길 건너에 있는 5, 6, 2동 5 투표소는 35% 정도 수준입니다. 특별히 더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동네 안에서도 아주 가깝더라도 지역 성격이나 이제 환경에 따라서 확장력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블럭 몇 개를 놓고 그 거대한 궁전 같은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동네가 있고 한 블럭만 빠져나와도 그렇지가 않다. 네. 이거는 마치 그 미국의 저 인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네. 이제 주의회나 이제 연방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동네에 저소득층을 몰아넣기로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예 계획적으로 한 동네를 슬럼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걷다 보면 조금 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오싹하게 바뀌는 네.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길 하나만 건너도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길 하나 잘못 건너면 이제 예수님 욕하면 두드려 맞는 그런 동네가 되는.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결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그 길이 좀 넓긴 한데. 동네 안에서도 이제 확장력이 제한적이고 5, 6, 1동 2, 4, 5, 개봉 1동 4투표소, 수궁동 5, 6투표소가 40%를 넘겼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기가 약간 더 높은 셈이죠. 다른 지역보다. 5, 6, 2동이지만 조금 더 멀리 있는 4, 6, 7, 8 투표소에서는 40에서 43%? 이게 평균보다는 약간 더 높은데 수궁동 1투표소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의 3배가 넘습니다. 와. 4배에 이릅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낮아져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너무 커다라니까 왠지 저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 세계에 다 뻗을 것 같지만 행정동 하나도 커버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뭐 이제 점점이 조금씩 뭐 50% 넘는 동네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영향 떨어지는 건 맞고. 이건 되게 희망적인데요? 네.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사고 실험이고 함부로 실험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교회들한테 세습하는 교회들한테 혹은 건축비를 너무 많이 쓰는 교회들한테 중과세를 때리겠다고 법을 집어넣으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다 라고 상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6,000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 하나에서 6,000표면은 어느 동네에서는 캐스팅 못하죠.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네 하나를 넘어가는 영향력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국힘 지지층을 강하게 흡수했다라는 증거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너무 썩 마음에 들어서 애정을 담아 자유통일당에 투표하신 것인지 그냥 그 레거시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래도 이재명은 막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교차 투표를 하신 것인지 이걸 알 방법은 우리는 없고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의도한 건가? 아무튼 의도치 않은 단일화를 통해서 극우 후보의 지역구 소구력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표를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보 요인하고 범보수 극우 지지층의 세가 많이 눌렸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이길 수 없는 선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심스럽
있지만은 네, 저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자유통일당 지지층하고 기존 국민의힘 새누리당 아무튼 보수 주류계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생각보다 꽤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인데 저도 매우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기독교 애호가분들이 보편복지 확충을 싫어하는 게 본인들 사업 영역을 침해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업 영역이요? 근데 저분들이 제일 긁혔던 게 코로나 때거든요. 네. 집합금지 하니까 우리는 영업을 못하잖아. 그렇죠. 돈을 빼앗아가는 악마보다 무서운 악마가 없기 때문에 장사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룹과 기존의 보수 정당을 꾸준히 찍어왔던 그룹은 약간 다르지 않나? 그 두 그룹이 같았으면 자유통일당하고 국민의힘이 의석을 나눠 먹었겠죠. 나눠질 일이 없었겠죠? 네. 사실 그동안 억지로 이 두 그룹을 뿔칠해서 붙여놓은 형태의 정당에 가까운데 네. 네. 아마 마지막으로 그 접착제가 유효했던 거는 박근혜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느라 촛불을 들면서 전광훈을 거리로 최초에 끌어들인 인물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죠. 네. 예. 게다가 이제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무속신앙의 신의 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열화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열화복제다. 네. 박근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극우와 보수를 접착제처럼 붙일 수 없다. 물론 전략적 협업이야 언제든 하겠지만.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야말로 개신교와 무속 모두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 이 정당의 대통령 당선인도 그 둘과 모두 친하려고 애를 썼는데 열화판의 느낌이 있네요. 좀 마이너 버전 같네요. 박근혜에 비해서. 그러네요. 그 좁은 성의 결계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게 또 자유통일당 쪽의 이익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걸 건드리는 거는 좀 주류 보수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전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곧 전 대통령이 아니게 될. 왜냐면 저 잘린 사람 빼면은 지난 10년 새에 대통령이 문재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는. 네. 전임자와 후임자가 없는. 네. 무정부가 되어버렸어. 네. 아무튼 서울에서 뭐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저소득 노년층하고 고급 아파트 거주자 연합이 유지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언제든 무슨 일이든 한국 정치에서 벌어질 수 있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처할 때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최초에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모든 이유를 다 드러낸 채로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무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속 신앙에 정말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TK 지역에서는 제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럼요. 네. 장군을 예우 계시는데. 봉봉 마르코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부부도 그런 존재거든요. 필리핀의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내가 부동산 때문에 혹은 뭐 불로소득에 세금을 덜 내려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무속적 믿음이에요. 그건 TK에선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모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랑 친하고 무속이랑 친한가?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금을 덜 내게 해주면 찍겠다.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찍겠다. 이 정도일 뿐이죠. 네. 그래서 집값이 가장 확실한 팩터였던 거고. 노동 탄압을 잘해주면 찍겠다. 네. 네. 근데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과 개신교 애호와 무속은 좀 다른 얘기 아니냐. 이 둘은 갈라져 있고 굳이 말하자면 후자를 대변하는 게 자유통일당 아니냐. 그래요. 하나 답변은 되죠. 그럼 박근혜는 왜 TK에서 잘 나갔나? 무속적이지만 보수정당의 대표자의 딸이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후발주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운명인 것도 맞습니다. 마치 세이브 코리아와 정광훈 세력이 서로 싸우듯이. 아, 그 둘의 밥그릇은 다른 거구나. 네. 세이브 코리아가 다시 일반적인 수구 보수로 되돌아온다면 그들의 세력은 이름을 바꾼 다음에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하고는 친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헬마시간- 탄핵의 강을 건너는 척하며. 네, 이렇게 헬마 시간과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극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자연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전 여전히 3%의 방파제가 그들이 국회로 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긴 믿습니다. 다만 이들은 32%의 성공을 해봤고 우파 전체를 대표하는 메신저가 돼본 성공의 경험도 가졌잖아요. 네. 더 얻고 싶어 하겠죠. 정치적 욕망이 더 커졌겠죠. 그러면 조직이 더 잘 되고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젠 다른 능력을 갖춰 나가겠죠. 그러게요. 희망이 생기는 동시에 걱정이 되네요. 이 안에서도 밥그릇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희망을 얻고 그걸 확실히 이 사람들도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홍보, 행사 이런 시장들 내란 때문에 다 얼어붙어 있었는데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먹고 산 사람들이 있다. 네.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하고 친해지면 우린 더 고급스러운 무대 기술을 볼 수 있겠죠. 극우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네. 아까 이런, 이제 네.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 스타트업은 현금이 부족하지만 여기는 현금이 꽤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무슨 시도든 계속 해볼 수 있겠죠. 서플라이는 끊임없어요. 네. 이런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구로구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다른 시군구의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내려준 일부 결론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오픈된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당원이 많아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조국혁신당으로는 잘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코드가 읽혀요. 좀 더 민주적이어서 당원들의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실력자들이랑 놀면서 당의 세가 커지는 전통적인 국민의당 모델 같은 걸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될 텐데 국민의당이 되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합니다. 선거에서 한 번 깨진 다음에 당이 해체되고 다수의 현재의 유력자들은 극우로 돌변하겠죠. 그렇게 되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군수선거에서 승리한 걸 보고 제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쓸데없는 얘기 하나 덧붙이면서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길었던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다음 주에 뭐 하는지 까먹어서 예고는 못하겠습니다. F까지 와버리면 어쩔 수 없죠. 서상준 감독도 자야 됩니다. 이제 지금 6.17 편집을 했잖아요. 네, 스태프들이 모두 지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원래대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